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일부 돌봄의 늪에 빠진 나라. 한때는 장수가 소수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0만 명,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늘면서 노화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빈곤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장수는 이제 계획하고 대비해야 할 위험이 됐습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돌봄이 심각하다는 문제는 뭐 사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거의 집집마다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죠. 그게 양쪽으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인구가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만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그 노인을 모시는 가족은 딱 그 2배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이 되고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집단, 그러니까 노인 본인과 그 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합치면 48.1%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의 그 인구가 우리 국민의 절반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 문제도 그 인구의 절반을 고민시키는 그런 사회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 속에 자라나 돌봄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에서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저기 시장하시지? 시장 아기나 뭐 먹었지. 뭐 드셨어? 여기는 하셨어? 그래. 하니까 늘죠. 엄마랑 한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엉망이었죠. 뭐. 하다 보니까 느는 거고.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돌보는 노득선 씨. 결혼 후 25년 넘게 어머니와 합가해 살았는데요. 3년 전 아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답니다. 득선 씨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따로 집을 얻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혼자 있었고 제가 조석으로 살폈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에를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참 여기 제가 어머니 집 와서 살고 앉았더라고요. 원룸인데. 식사하세요. 오셔서. 그냥 똑같아요. 평소랑 엄마. 저기 뭐야 인터뷰 오셨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평소랑 똑같아요. 콜라 드릴까? 아무거나 줘. 콜라 괜찮아요?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짜진 않죠? 안 짜는 거. 맛있어. 맛있게 해주는 건 잘 먹어야죠. 택시 운전을 하는 득선 씨에게 주말은 더 바쁜 날입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쉬는 주말에는 어머니 식사를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틈틈이 집을 오갑니다. 너 밥 먹고 가야지. 밥은 내가 해결할게요. 시간이 좀 어중뛰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겠어요. 여튼간에 시장 가시면 찰밥 하나 꺼내놓고 갈까? 그래, 아니야. 내가 꺼내놓지. 그래요? 걱정하지 마. 갈게요. 저기 뭔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그래, 알았지? 그래. 갈게요, 엄마. 전화할게. 응. 거기 가. 득선 씨, 결국 본인 식사는 거른 채 집을 나서네요. 위로 누님과 형님들이 계시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건 결국 득선 씨 혼자의 몫입니다.
스치듯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 부양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94세까지 어머니를 봉양하신 선배님이 있어요. 이분은 둘째 아들이시거든요. 형제들하고 의절하고 지내신대요. 어머니 때문에 갈등 생긴 것 때문에 의절하고 지내신대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엄마 돌아가시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이왕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 딱 한 가지 그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득선 씨가 할 수 있는 속풀이는 소심한 가출이 전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출을 해요. 가출이라는 별건 아니고 한 반나절 안 들어가. 저도 뭐 예를 들어 오늘은 이제 같이 지나는 날인데 승질 났어. 그러면 점심 때 늦게 들어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냥 안 보고 있으면 금방 또 삭혀져. 에휴 또 배고프다고 또 난리 피는. 내가 손을 놓거나 손을 털으면은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어요. 숙명여대 간호학과의 장숙랑 교수는 가족 내 노인 돌봄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부담이 오고 그 누구라도 그 장사라도 사실상 한 3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허리도 다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관절 질환이라든지 심리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존재할 때 주변에서 함께 도닥거리면서 그 부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있으면 그나마 럭키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가족원이 주변에 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른을 바라보는 박순란 씨도 벌써 20여 년째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순란 씨 스스로 내 몫이라고 자처한 일이지만 그 세월이 쉽지는 않았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뇌졸중 온 지가 지금 14년 됐어요. 근데 당신 몸이 이제 그전같이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막 짜증 그런 걸 잘 내시지, 전에보다. 몸 힘든 건 괜찮은데 그건 감수할 수 있어요. 몸 힘든 거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어.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는 지금 67이고요. 뭐 솔직히 뭐 저도 뭐 이 나이에 뭐 저도 대접받고 살 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는 법이죠.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관계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까지 더해지면 가족관계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고 가끔 한 번씩 오는 자녀들은 뭐 선물 보따리에 뭐 와서 용돈 드리고 이러면은 그게 그냥 최고인 줄 알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그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 속상하지. 솔직히 뭐 내 부모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를 항상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흔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노인 돌봄의 대안으로 떠올리죠. 하지만 많은 자녀들에게 요양시설은 여전히 최후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침대 하나가 전부인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나. 뭐 때에 그냥 먹을 거 좀 주면은 뭐 그냥 또 뭐 잠도 자고 싶은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여지까지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막바지에 그렇게 가서 또 더 살 것도 못 살고 그 가서 또 금방 돌아가시면 그것도 또 하나 뭐 후회로 남지 않나 싶어갖고 뭐 갈등을 겪으면서 살지만 이제 뭐 꼭 요양원 모실 생각은 없고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왜 사람은 후회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간병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 파산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이지원 팀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반 기본적인 병원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그냥 보통 이제 한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간병비가 이제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또 돼요. 그러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이 솔직히 월 100만 원씩 낸다고 해도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혼자 있는 사람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두세 명 있다고 그래서 몇십만 원씩 나눠 낸다고 해도 그것도 이게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공동 간병이 아닌 1인 간병을 선택하면 병원비 외에 매월 400만 원 이상 간병비가 든답니다.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간병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2015년부터 병원이 치료와 간병을 모두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군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와 더불어서 돌봄이 같이 제공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돌봄 영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돌봄 영역을 해줄 만한 사람이 가족 자원 중에 있으면 와서 하라라고 맡겨놓고 만약에 그 자원이 없으면 돈을 내서 간병인을 고용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 간병인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의료진들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 국민 모두에게도 좋지 않고 어르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중장년 취업센터에서 만난 한 은퇴 공무원의 모습은 고령화의 현실이 만든 새로운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40년 넘게 했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연금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많은데 병원비 대야 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돈 갖고 좀 어렵더라고요. 또 자식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 꾸리고 애 낳아서 교육시키고 이러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능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보탬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부모가 되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때 효자 효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폐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2살 청년도 한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영 케어러라는 어린 간병인의 존재를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부모 돌봄을 위한 분투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사례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조선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동이 힘들어 집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엄마를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수발해야 되는 경우나 아버지가 멀리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사를 담당하면서 어린애들을 동생을 돌봐야 되는 중학생 사례도 있고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케어하는 고등학생 사례나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을 겪는 아버지와 관절염이 심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과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고등학생 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상원 씨도 19살,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돼야 했습니다. 싱글맘으로 하루 12시간씩 미용일을 하던 어머니가 지병이 심해지면서 근로능력 상실 판정을 받게 됐다는군요. 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혹독한 사춘기를 지나는 두 동생을 보살피는 일까지
모두 상훈 씨의 몫이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알바까지 했어야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을 딱 가면은 거기에 또 일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육아랑 직장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입장 같은 경우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없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상훈 씨는 돌봄이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케어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도 너무 없고 지인들도 사실 거의 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끝나고 집에 가야 돼요, 사실은. 팩업이나 뭐 공부를 하는 자격증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정보력 싸움인데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혼자 뭔가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 공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시간만큼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영케어러들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영케어러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족을 위해 스스로 짐을 지겠다는 책임감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 죽어야만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유재춘 교수는 가족 돌봄 끝에 절망에 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라리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에 스스로 놀라고 또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다가 스스로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간병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또 시간이 더 지난다면 환자에게 화도 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서 은연중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돼서 환자를 방치하게 되기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된 간병 생활은 나 홀로 견뎌야 되는 그런 간병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한 이제 번아웃,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다 보면 우울한 시간이 되고 또 그 우울한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언제가 끝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서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개인이나 한 가족의 외로운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돌봄이라 함은 같이 살면서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것을 돌본다라고 인식하고 그런 정도로 해야 돌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돌봄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부분에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이 돌봄이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직장을 유지하면서 돌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문화적으로도 또 돌봄에 대한 문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24시간 간병을 해야 돌본다라고 말하는 문화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그냥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세대와 돌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 모두 서로에게 너무 큰 미안함과 책임감을 갖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혼자 노모를 돌보는 득선 씨가 자신의 소박한 버킷리스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도적인 장치가 꼭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큰 어항을 하나 키워보고 싶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하면 되잖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돌봄이 싫다, 우리 부모님을 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돌볼 거냐 버릴 거냐 이제 그런 정도의 메시지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를 핸드폰에 나이별 엄마 아빠라고 저장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밤에도 낮에도 빛나거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른들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아버지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태어나시게 된다면 제 딸로 태어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2부 노인 돌봄의 그늘. 고령 사회를 넘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고령 사회 대한민국에 찾아온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단독 가구인데요. 돌봄에 대한 노인 세대의 생각도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가 아마 한 5년 됐어. 2-4년만 살다가 우리 마누라 죽어버리니까 나 혼자 돼버렸지. 따로 저들은 살고 있으니까 내 살려면 내가 있으니까 같이 살자 소리는 내가 안 했어.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움직일 수 있고 능력 있는 데까지는 저 혼자 해결하고 싶고 자식한테는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내가 능력이 되면은 애들한테 편안한 내 삶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요. 귀찮아 이제.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편이야. 애들 있으면 잔소리를 해야 돼. 다 편하게 살아야지. 자식이 곧 노후 대책이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죠. 하지만 변해버린 세상 앞에서 노인들은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을 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정현 박사는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돌봄에 대한 공적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자녀들에 의해서 사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노인들은 당연히 자식들이 돌보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최근의 노인들은 이제 공적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는 조사를 해봐도 응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요. 기대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과거와 달리 여성도 노동시장 참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며느리나 딸을 통한 노인 돌봄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08년 국내에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 첫 해에 21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현재 100만 명을 넘길 만큼 많이 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잠을 잘 주무셨어요? 네. 네. 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황군자 어르신. 자, 황군자 어르신 소리가 컸으니까 그 다음 볼게요. 황신자 어르신. 장기 요양보험 재가 서비스의 하나인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많은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사람들을 많이 뭐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니까 좋고 또 따뜻한 밥 삼시세끼 주니까 좋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서 선생들이 딸보단 더 잘해줘. 선생들이 그런 게 뭐 금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내 어찌든 내 몸만 건강하면은 그것이 행복이지. 다들 아주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실제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은 여전히 전체 노인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은 편이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폈냐.
내가 사랑할게. 오래오래 잘 피고 오래 있어. 얘 1등한 사람. 여보. 박지영.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도중은 할머니의 집입니다. 오늘 또 요리들 하네. 여기 대학생은 최수호. 기르는 화초에게 친구처럼 말도 걸어보고 손주 같은 트롯 가수들의 재주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4년 됐어요. 둘이 살았지. 2019년에 가셨어요. 우리 작은 애가 엄마 이거 정리하고 저랑 살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 떨어져서 오래 살다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 결혼한 지가. 불편할 거 아니야, 서로가. 내가 이제 더 못 움직이면 어떨라는 몰라도 아직은 그렇게 합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8순을 넘겼지만 아직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도중은 할머니는 아직 젊고 건강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8순이면 지금 익숙한 살림살이도 언제 힘에 부칠지 알 수 없는 연세죠. 이제 뭐 요양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때 상황에 가면 어떨란지 몰라도 지금 생각은 그래. 오래 살고 싶질 않아요. 한 3, 4년만 더 살다 내 마음은 지금 솔직히 건강히 살다가 밥 잘 먹고 가면 제일 복이고 살아온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갈 데가 어떻게 가냐가 문제라.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는 못 하는 거잖아. 늘 즐겁게 보내려 노력하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길고 적막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인생이란 나득한 길 눈물이 나도. 장기 요양은 등급 인정을 받은 일상생활 수행이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돌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기 요양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돌봄 서비스의 공백 사각지대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노인들은 그냥 평범한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막 아프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약간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을 수 없지만 그런 지원 서비스를 정말 본격적인 도우미를 고용한다거나 이런 건 어려운 우리 주변에 평범하신 분들, 요분들이 제일 취약한 거죠. 자식에게 힘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한 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의 문제죠. 가족과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진순이 어르신,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간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무슨 바나나 떡? 바나나 떡이 나왔어요? 예. 저도 안 주고? 김진희 어르신! 네. 저 왔어요. 놀러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어르신 뭐 하고 계셨어요? 노세 젊어서 놀아 헤이 늙어지면.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베테랑인 기련자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이 좋아서 요양보호사가 됐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을 좋아해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바로 요양시설이더라고요. 우선 어르신들을 많이 웃으시는 게 좋아서 제가 잘 웃겨드리기도 하고요.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코믹하거든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 뒤에 잠시라도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이 없다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2교대 8명에서 많게는 12명을 돌봐야 하는 업무에 비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새내기 요양보호사 지경미 보호사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업무량에 비해 즐거워서 하는 이 일에 비해 어느 때는 월급이 조금 야속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르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하는 게 돈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들이 개선된다면 일에 대한 또 능률, 자괴감이 아닌 존귀한 요양보호사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의 성지영 팀장은 요양보호사가 마주하는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대한 오해로 노인 돌봄 외의 업무, 예를 들면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이라거나 가족의 생업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호칭이 있어서도 하대하는 듯한 말투와 성희롱,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얻었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재교육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또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잘 하려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교육들이 요양원 자체에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딱 터질 때도 있고.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홍선미 교수는 공적인 서비스인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 민간 운영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네, 장교양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와 시설이 약 전체 2만 5천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가가 한 2만여 개, 시설이 이제 5,7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민간 기관이 한 2만 5천 개, 거의 99%를 차지한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공립기관은 한 244개로 나와 있습니다.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장교양과 관련한 대부분의 인프라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 재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가능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안에서 소비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의지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별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인식과 급여는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울산의 한 요양원, 옆으로 누워있는 노인의 양손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문제가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충분히 돌봄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어르신을 돌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의적이든 또 비자의적이든 학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 보니까 또 그 돌봄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그 결과로 저희가 종종 보고되는 노인 학대의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현실에서 요양시설 같은 공적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노인들 중에는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바람은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대로 요양병원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제일 크게 항상 그걸로 기도하고 그걸 바람이죠.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그냥 세상 갔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3살 먹은 딸을 고아원에 맡긴 그런 심정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지, 낮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녁 드시고 나서 이제 하루 마무리까지 잘 계셨는지, 3살 먹은 딸아이처럼. 오빠는 나서 아빠 손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물론 이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시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뭔가 못한다라는 죄책감도 굉장히 컸고 안타까운 거죠. 아빠의 삶을 우리가 아는데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자다가도 번뜩번뜩 생각나고 이렇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가족에게도 쉽지는 않은 선택이군요. 가족 내 돌봄은 줄어들고 공적 돌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 현재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수 리스크의 이면에는 공적 돌봄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될 당시에도 상당히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돌봄이 상당히 초고령사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의 역할이나 공공 인프라의 확충,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대비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을 둘러싼 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현재 더 큰 변화와 위기를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의 말입니다. 지금 40대, 50대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65세 이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이제 노년층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노년층은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의 중반 후반에는 모셔야 될 사람은 많고 모실 사람은 훨씬 줄어드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노인 부양비는 현재보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약 3배 정도 올라가게 되고, 또 20년이 지나가면 4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고령화의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800만 베이비 부모들이 노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베이비 부모들에게 최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른바 마처 세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치매가 있으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 행여라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 역시도 자식들한테 그 고통을 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게 힘든데 우리 자식 세대는 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더 늙기 전에 제가 알아서 갈 거라고. 자식들이 보내주기 전에 제가 가서 있어야 할 곳은 제가 알아보고 선택할 거예요. 저는 자식들하고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셀프 부양의 시대. 공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에도 여전히 많은 공백과 그늘이 있는 현실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가 짐이 될까 걱정하는 대신 마음 놓고 행복한 노년을 계획할 수 있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이 기쁨이 되는 사회. 우리는 지금 거기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제3부
모두를 위한 돌봄. 엄마, 또 전화 드릴게요, 엄마. 아프지 말고 밥 잘 잤었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엄마 죽었나 하서는 너 전화해볼게. 안 죽었다 이렇게. 가족이 더 이상 노년의 보호망이 되지 못하면서 삶의 마지막 장소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거쳐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죽음 공식이 되고 있죠. OECD 국가 중 병상수 1위, OECD 평균 9배나 되는 요양병상수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회복지학자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집에서 보호받고 싶은데도 집에서 보호 못 받고 시설로 그냥 보내져 버리는, 그게 본인 환자도 원하지 않는데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녀들의 그 부담 때문에, 자녀들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도저히 집에서 같이 모시고 이게 제공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야 되는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재가 서비스가 있지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요양의 시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분들을 사회적 입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입원을 하는 사회적 입원. 이렇게 한번 입원을 하면 집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연아 교수는 사회적 입원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병원 가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폐렴 생기거나 그러면 상급병원으로 보냅니다, 환자를. 일단 좋아지면 다시 요양병원. 계속 이 셔틀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병원은 사실 병을 고치는 곳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이 쇠하고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없어서 환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요양병원은 지금 엄연히 의료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재원이 치료라는 재원을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위기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노인들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홍선미 교수가 전하는 노인들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노인의 83.8%는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선택이 본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갔을 때에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 시설로 가면 가족들로 버림받아서 아무도 이제 나한테 와서 관심도 없고 와서 보지도 않고 가족들을 이제는 영영 못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떠나기 두려워하는 노인 심리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유재춘 박사의 설명도 공감이 되시나요?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주거 공간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선택한 돌봄의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 정부도 이미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박소연 과장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취약한 어르신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 돌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7월부터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대신 원래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가능하다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자기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양적 증가에 따른 대안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대상자, 즉 사람 중심의 질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 사는 대신 우리 동네, 내 집처럼 익숙한 곳에서 돌봄을 받는 노년. 하지만 과거처럼 가족이 온전히 돌봄의 짐을 져서도 안 되겠죠.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떨까요? 대전 대덕구의 민들레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내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원장실에 가서 원장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이요.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오시면 벌써 덩어리 툭툭 치면서 오늘 나오셨느냐고 그렇게 하고. 제일 나 원장님의 진료를 항상 보시던 분이었어요. 왜냐면은 독거하시고 집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으면은 선생님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원장님께서 월 2회씩 와서 이 상황을 매번 보고 또 보호자들이랑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소통하면서 약도 조절하기도 했었고. 민들레는 지난 2002년 협동조합 방식의 동네 병원으로 시작해서 함께 돌보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처럼 다니는 돌봄시설에서 진료까지 받는다면 거기다가 동네 이웃처럼 오래 보아온 주치의라면 훨씬 편리하고 편안할 것 같네요. 민들레에서는 5명의 의사가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100회 이상 왕진도 나갑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돌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의료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이나 와상 어르신들의 경우에 병원으로 나오려고 하시면 보호자가 적어도 두 명 이상은 붙어서 하루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방문 진료는 그에 비해서 드리는 품이나 시간이 훨씬 적고 환자가 이동하느라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상태에서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가 얻는 이점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의료진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많아요. 환자가 집에서 어떤 상태로 계신지, 왜 거동을 못하고 병원에 나오기 힘드실 수밖에 없는지, 돌봄을 누가 하고 있고 가족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집안 환경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각종 약물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정보들이 한눈에 통합되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환자의 집이거든요. 발로 뛰는 동네 의사, 민들레 박지영 전문의가 말하는 찾아가는 진료의 장점입니다. 환자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 의사와 환자가 친밀해지는 그만큼 더 정확한 진료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항상 보호자가 대리 처방만 받아가는 어르신이 알고 보면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고립되어 있는 준화상 상태이실 수도 있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아서 약만 잔뜩 올렸던 어르신이 돌봄이 부족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당뇨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센터와 민들레 협력으로 왕진과 방문간호를 통해서 약물 관리하고 인슐린 놔드리고 그리고 틈새 돌봄이나 도시락 서비스 연계를 해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왕진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진료와 상담을 해주면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도 있고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정현 박사와 민들레의 송직근 전무이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인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 증폭하는 돌봄 수요를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서 최소한의 돌봄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의 목표이고요.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그러한 목표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만 가시진 않거든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가시고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가 가실 수도 있고 작업치료사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좀 지켜볼 수도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조언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재택의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수에 비하면 왕진 참여 비율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노인 환자가 더 많은 지방에서 오히려 참여도가 더 낮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허선 교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거는 자기 집에서 스스로 혼자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또 시설로만 보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자. 이게 되려면은 집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줘야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데 집이 불편해서 그럼 집의 문제를 주거 환경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런 주거 환경이 있는 대로 이사를 가게 하거나 그런 걸 지원주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애인과 노인들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통합 돌봄이라는 말 속에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을 늘리고 왕진 같은 방문 의료를 확대하는 일, 또 주거 환경의 개선까지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한 일들이 모두 들어있군요. 하지만 관련 법률 제정을 비롯해서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답니다. 향후에 노인에 대한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근거법률 제정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충분하고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제도, 장기요양 제도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집에서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요양시설에서 만족스럽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이것을 순환적 돌봄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지향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탈시설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의 시설이나 돌봄도 노인들을 받았을 때 최대한 이 노인들을 운동도 시키고 이게 움직이게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기능을 복구하는 소위 활성화 프로그램을 훨씬 더 지금보다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서
입원했다가 퇴원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다가 시설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적 고리를 순환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이 순환적 돌봄의 방식으로 엮어져야지 된다. 결국 노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돌봄의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이 어디든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특히 노인 복지에 많은 돈을 쓰는 일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죠. 노인들은 이미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노인 돌봄의 당사자가 노인과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거기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한국 사회의 이 경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노인 돌봄이 절대로 비생산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평생의 돌봄 체계를 갖추는 거는 한국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되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바로 치닫고 있는데, 돌봄에 관한, 돌봄 노동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봄 노동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돌봄 노동을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 발전이 다 더딘 거죠. 케어 매니저와 같은 돌봄의 요구를 판단하고 플랜을 짤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인력이 충분하게 또 고용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개인에게 남겨진 숙제는 없을까요? 노년 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 부모들에게 주는 사회복지학자의 조언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너무나 오래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그 공적인 부양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고, 돌봄 시스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 대비하셔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의 노년을 위한 준비와 함께 우리 모두의 노년을 위한 돌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개인의 몫으로 남았군요. 노인 인구 1000만의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현실이 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목표가 잘 정착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방향을 찾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에 더 많은 해법을 이끌어내는 건 우리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겁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해답은 결국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지금까지 기획 김학철, 현장 취재 홍민영, 전두리, 작가 장덕선, 이영주, 연출 임세혁, 내레이션 장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